에스프레소는 하나의 레시피보다 원리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압력, 분쇄도, 추출 시간, 헤드스페이스, 사전 접시, 추출 온도, 바스켓의 종류, 템퍼 베이스의 지름, 퍽의 저항성, 추출량. 유튜브에는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상으로 많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대회를 준비해오면서 배운 것들, 현장에서 느낀 경험들, 약 10년간 공부해온 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서 담아보았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이 에스프레소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에스프레소의 모든 것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커피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롱폼 영상을 찍을 거예요. 주제는 에스프레소의 모든 것이고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해서 담아두면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공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거래처 대표님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파트타이머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데 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모든 것, 추출의 전반적인 것부터 각 추출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맛과 향, 그리고 추출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같이 알아볼 겁니다. 커피를 내리는 방식에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드리퍼를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걸 브루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머신을 사용해서 추출하는 이 에스프레소라는 방식이에요. 에스프레소는 추출 방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작은 잔이나 전용 잔인 데미타스 머그에 내려 마시는 음료의 이름이기도 해요. 브루잉 커피와 에스프레소의 차이는 추출할 때 사용하는 힘의 기전에 따라 다릅니다. 브루잉 커피는 물 자체가 주는 중력에 의해 추출이 되고요. 에스프레소는 머신의 펌프에서 쏘아 올려주는 압력에 의해 추출이 돼요. 굉장히 딥하면서 고농도의 커피가 추출이 되는 거죠. 브루잉 커피로는 밀크 베버리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원두를 많이 쓰고 추출량을 적게 한다고 해도 라떼나 모카 같은 메뉴를 만들기가 힘들고요. 반면에 에스프레소는 오일 성분이 같이 추출되는 에멀전 상태의 용액이기 때문에 라떼나 모카 같은 다양한 음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주는 가장 큰 차이는 추출 시간도 있어요. 브루잉 커피는 평균적으로는 2분에서 3분의 추출 시간을 갖습니다. 반면에 이 에스프레소는 순수하게 추출되는 시간은 최소 20초에서 많게는 40초 정도가 걸려요. 순수 추출 시간으로 따지면 에스프레소가 한 2배 정도 더 빠릅니다.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출 방식이고, 물론 이제 핸드드립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1그룹짜리 머신을 쓰면서 핸드드립과 같이 판매하는 커피 스탠드나 혹은 브루잉 카페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메인은 이 에스프레소인 이유가 다양한 베버리지를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에스프레소를 내려볼 건데요. 먼저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각 루틴마다 각각의 요소들이 커피의 향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스프레소 추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추출 루틴을 알아보기 전에 기물의 각 명칭을 알면은 더 이해하기 쉽겠죠.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보면요,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이런 머리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 덩어리들을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명칭을 이렇게 머리 같다라고 해서 그룹 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1개짜리는 1그룹, 2개짜리는 2그룹, 3개짜리는 3그룹 혹은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바리스타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도 1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머신은 2그룹 머신이겠죠.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 2그룹, 즉 2그룹 머신이고요. 브루잉 전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2그룹짜리 보급형보다 1그룹짜리 하이엔드 머신을 많이 구매를 하세요. 한 번에 5잔, 6잔 이상 나가는 매장에서는 최소 2그룹이 필수입니다. 저도 1그룹부터 다 사용을 해봤지만 사실 1그룹은 3잔, 4잔부터 막히거든요. 그리고 보일러 통이 작기 때문에 추출 일관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어떤 머신을 새로 살 때 내가 아주 널널한 상권이나 혹은 브루잉 자체도 빠르게 뽑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적어도 에스프레소 머신은 최소 2그룹을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그룹 헤드에 이렇게 꽂는 거,
손잡이가 달린 걸 포터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터 필터에서 보면 밑면이 있는 스파웃이 있는 바텀이 있는 것과 바텀 리스 모델이 있는데, 바텀 리스는 장점은 샷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물 세척이 용이해요. 이렇게 추출수 물 세척을 해도 이렇게 물기를 닦아내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블 스파웃은 물 세척을 하게 되면은 윗면을 닦아줘도 아래쪽에 이렇게 물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 바가 많이 지저분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은 샷을 나눌 수 있고, 바텀 리스는 샷을 나눌 수가 없어요. 바텀 리스를 샷을 나눠서 쓰려면 기본적으로 더블 샷을 추출한 다음에 완전히 잘 섞은 다음에 그걸 반샷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번거롭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샷을 나누는 것에 비해 일관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이 바스켓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싶으면은 이런 바텀 리스를 쓰는 게 맞고요. 대신에 샷을 나누는 거는 없애야겠죠. 그런데 나는 좀 이 바스켓 내부의 오염도는 살짝 좀 타협을 보겠지만, 그래도 샷을 나누게 레시피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이런 더블 스파웃을 쓰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하나는 바텀 리스, 하나는 더블 스파웃을 쓰면은 샷을 나눠서 쓸 수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도 쓸 수 있어요. 단 이렇게 사용할 때는 매일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바텀 리스를 좀 더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한쪽 그룹만 많이 쓰는 현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터 필터는 그 자체로는 원두를 담으면은 그냥 원두가루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철제 바구니 같이 생긴 거를 같이 장착을 해요. 핸드드립을 내릴 때 드리퍼에 필터를 꽂듯이 필터 그리고 바가지 모양이어서 바스켓, 필터 바스켓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드립 필터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듯이 필터 바스켓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드립 필터도 종류에 따라서 표면적이 다르고 이런 커피에 물 붓는, 물을 흡수하는 혹은 추출되는 물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필터 바스켓도 모양이라던가 깊이, 크기에 따라서 맛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 필터 바스켓 중에는 머신을 구매하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오기도 해요. 이거는 막혀있죠. 그래서 블라인드 바스켓이라고 해요. 이 블라인드 바스켓을 사용하는 건요, 청소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블라인드 바스켓을 장착하고 약품을 넣어주고 추출 버튼을 클릭하거나 전용 청소 기능을 버튼을 누르면은 안쪽 관을 세척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머신마다 어떤 머신은 추출 버튼이 있는 머신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스톤이 추출 버튼인데요. 누르게 되면은 추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스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밸브를 돌리는 밸브형 머신이 있을 거고 레버형 머신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편한 거는 레버형인 것 같아요. 밸브는 완전히 잠근 다음에 다시 스팀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돌려야 돼서 처음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힘도 많이 들어요. 내가 초심자라고 하면 레버형으로 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머신을 구매할 때 가끔 쿨터치 스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스팀을 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걸 쿨터치라고 해요. 쿨터치가 아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부터 이쪽 팁 부분까지 고온의 스팀 때문에 완전히 뜨거워지는데, 쿨터치인 머신들은 이 위에 완드 부분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잡을 수도 있고 화상 입을 위험도 적겠죠. 다만 이 팁 부분은 뜨겁기 때문에 여기는 쿨터치여도 절대 잡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쿨터치가 아닌 머신들은 제 머신처럼 이런 고무 부분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 밖에 머신마다 뭐 압력판이 있을 거고요. 스팀 밸브 압력이 표기된 게 있을 거예요. 추출할 때 내가 뭐 별도로 압력을 낮춰놓지 않았다면 추출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압력이 9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굉음이 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압력이 막 12바까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뭐 잘 모르겠으면은 AS 업체한테 좀 낮춰달라고 하고요. 내가 방법을 알면은 로터리 펌프를 약간 돌려가지고 9바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압력을 맞출 때는 반드시 블라인드 바스켓을 장착한 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압력 게이지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는 본 추출을 한번 해보면서 미세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뚫려있는 바스켓을 사용하게 되면은 안에 커피퍽이 없으면은 물이 그냥 흐르니까 어차피 압력 게이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블라인드 바스켓을 장착해서 압력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각 부분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추출 루틴과 그 각각의 추출 루틴의 요소들이 에스프레소의 맛과 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작업, 4단계의 작업인 분쇄 및 도징, WDT의 탬핑, 추출 이렇게 4작업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로 세척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전 작업, 코터 필터를 깨끗이 닦아주고 그룹헤드에 물을 살짝 흘려주고 저울에 코터 필터를 올린 다음에 도징 및 분쇄를 합니다. 커피가 분쇄되게 되면은 입자들이 뭉쳐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평평하게 펴주는 WD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으로 탬핑, 마지막으로 추출 진행합니다. 추출 완료. 40g 추출했고요. 포터 필터를 제거해주고 이 안쪽에 추출이 끝난 커피퍽을 제거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포터 필터를 세척. 린넨으로 깔끔하게 세척해준 다음 결합하면은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이 끝났습니다. 보시면 크레마, 바디, 하트가 잘 나와있죠. 이제 각 작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출은 첫 번째로 사전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총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뒤처리 작업인 사후 작업, 이렇게 사전 4단계, 사후 작업 총 3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작업은 우선 내부에 열수가 가득 차 있는 머신도 있고 또 이전에 추출을 진행했다면 샤워헤드, 저희가 샤워할 때도 물줄기가 쫄쫄쫄 나오는 분사되는 구멍 있죠? 그것처럼 에스프레소 머신도 이렇게 샤워 줄기처럼 분사가 되는데 그 샤워 헤드 부분에 커피 찌꺼기들이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수도 빼고 샤워 스크린도 씻어주는 작업으로 물을 2-3초간 흘려줍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제가 사용하는 이런 멀티 보일러 머신이나 혹은 듀얼 보일러 머신들은 상관이 없지만 열수를 빼거나 혹은 스팀을 하거나 이렇게 추출하는 작업을 한 가지 보일러로 사용하는 단일 보일러 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물 흘리기 사전 작업을 짧게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애초에 밥돈 매장에서는 단일 보일러 머신이나 히트 앤 익스체인저 머신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돌아와서 추출 전에는 이 물 흘리기를 진행을 해줍니다. 한 1초에서 2초 정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작업은 이 포터 필터에 이전에 추출한 커피 퍽이 있다면 넛박스에 쳐서 버려주고요. 퍽이 없다고 해도 장기간 이 그룹헤드에 물려 있으면은 이런 증기 같은 것 때문에 여기에 물기가 촉촉하게 맺혀져 있어요. 이러면 추출할 때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린넨이나 혹은 극세사 타올로 이 포터 필터를 닦아줍니다. 닦아줄 때는 물기를 최대한 꼼꼼히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포터 필터를 닦아주면은 이제 사전 작업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추출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이 사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게 중요해요. 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열수가 차 있는데 왜 열수가 차 있을까요? 커피 추출에 사용되는 이 보일러에서 쏘아주는 추출수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즉 이 부분이 식어버리면은 커피 추출에 들어가야 될 물의 열이 추출뿐만 아니라 이 포터 필터를 데우는데 이전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열을 전달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하이엔드 머신들은 이런 그룹헤드에 열수를 흐르게 해서 이 포터 필터를 데워주는데요. 이렇게 데워주는 게 있는 머신이든 이런 독립 보일러가 없어서 머신 자체의 열로 데워주는 머신이든 둘 다 이 사전 작업을 빠르게 끝내야 포터 필터가 식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얻을 수 있는 팁은 마감 시간에 사용량이 적으니까 하나의 그룹은 마감하고 이렇게 둬도 되는데 카페 중에 이렇게 해두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두면 포터 필터가 완전히 식어버리죠.
그 상태에서 추출을 하면은 보일러에서는 뜨거운 물을 쏘아준다고 해도 이 포터필터가 열을 빼앗기 때문에 신맛도 날카롭게 나오고, 그리고 커피의 향미도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사용하는 포터필터는 반드시 체결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서는 아무리 커피가 먹고 싶어도 절대 사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그룹은 반드시 포터필터 체결해준 상태로 운영하셔야 되고요. 마감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사용하지 않는 그룹만 마감해서 이렇게 놔두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열수를 빼서 한번 샤워헤드를 씻어주고, 바텀 리스트라면은 이런 바스켓도 씻어주고요. 깨끗이 물기를 제거해준다. 이러면 사전 작업 끝납니다. 사전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은 분쇄 및 도징이에요. 분쇄는 그라인더를 통해 커피콩을 갈아내는 작업을 이야기를 하고요. 도징은 이 필터 바스켓 내부에 원하는 양의 커피를 담는 걸 도징이라고 합니다. 1회용 1인분의 복용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도징량을 알려면은 저울이 있어야겠죠. 저울은 가급적이면은 0.1 단위가 책정이 되는 저울이면 좋고요. 간혹 가다가 너무 저렴한 저울들은 이 0점이 자유롭게 바뀌는 저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스폰을 받은 건 아니지만 최소 타임모어나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아카이아 혹은 내가 좀 더 좋은 저울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하우스 저울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포터필터를 올리면은 이렇게 무게가 책정이 되겠죠. 포터필터가 1번, 2번 그룹 무게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기본 번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1번 그룹 0점을 잡아주면 2번 그룹도 0점을 똑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터필터가 바뀌면 0점도 새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0점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저울의 퀄리티도 중요한데 바닥이 평평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저울을 새 걸 구입을 했는데 막 밑에 숫자가 바뀐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은 이 뒷판에 고무가 있는 기종들이 있는데 그 고무를 제거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확인해서 이 바닥이 평평한지 확인을 잘 하고 0점을 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0점을 잡았으니까 이제 설명할 때는 20g으로 도징을 할 건데 한번 도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바스켓 내부에 분쇄된 원두를 담아서 20g을 맞추면 되겠죠. 도징을 할 때는 최대한 가운데로 고르게 모이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넘칠 것 같으면 툭툭 쳐서 이렇게 가라앉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도징의 목적은 무조건 원두에 로스 없이 바스켓에 정량을 담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톡톡 쳐주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발생시키는 뭐 뭉침이나 분배의 문제는 뒤에 할 작업인 WDT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20g이 담겼고요. 이 작업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 이렇게 차근차근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터필터에 열이 식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리스크가 추가된 거는 커피가 분쇄가 됐잖아요. 원두 상태일 때보다 분쇄될 경우, 특히 곱게 분쇄되면 분쇄될수록 공기랑 닿는 표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의 가스와 여러가지 향기 물질들이 빠르게 날아가게 돼요. 이 도징이라는 작업은 신속하게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자, 이제 커피가 담겨있는 이 상태의 이 덩어리들을 커피 베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커피 퍽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커피 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스 하키 퍽처럼 생겼다고 해서 퍽이라고 하고요. 이 커피 베드가 지금 보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울긋불긋하게 담겨져 있죠. 그리고 뭉쳐있는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담겨져 있으면은 나중에 탬핑이라는 작업을 해도 어떤 부분은 빽빽하고 어떤 부분은 성기겠죠. 물은 성긴 부분으로 많이 흐를 거예요. 그럼 편추출, 즉 채널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커피 베드를 고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뭉침들을 풀어줘야 물길이 온전하게 평균적으로 잘 형성이 되면서 추출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잘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분배하는 작업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벨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손을 사용해서 약간 힘을 뺀 상태로 이렇게 레벨링을 하거나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면서 다졌어요. 근데 이게 딱히 위생적이지도 않고 이 손의 굴곡을 저희가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이 평평하게 만들기가 어렵고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터라는 도구가 나왔어요. 이렇게 템퍼랑 비슷한 형식인데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으니까 돌리게 되면은 평평하게 다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평하게 윗면이 고르게 다져지면은 입자들이 이 커피 퍽에 잘 빽빽하게 조밀하게 들어가서 커피 추출의 균일성을 올리고 실제로 수율도 약간 올라가는 효과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 거죠. 이 내부에 뭉쳐져 있는 커피 베드는 이걸 확실하게 풀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빽빽하게 돼서 윗부분은 잘 다져지고 빽빽한 틈으로 미세한 입자들이 잘 들어가지만 상대적으로 공급률, 그러니까 비어있는 부분이 높은 부분은 그대로 성기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뭉쳐져 있는 부분은 여전히 뭉쳐져 있고 성긴 부분은 성겨져 있다. 이 뭉쳐져 있다는 말은 오일 성분이나 정전기 때문에 뭉쳐져 있는 거고요. 분쇄도가 고운 입자들이 주로 뭉쳐 있어요. 분쇄도가 높다는 말은 커피 성분이 많이 추출된다는 거거든요. 즉 분쇄도가 고운 부분은 커피 성분이 많이 나와서 과도하게 쓴맛이 나고요. 분쇄도가 굵은 부분은 물과 닿는 표면적이 고운 입자보다 적기 때문에 추출 자체가 과소 추출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함정이 있는데 미분처럼 아주 곱게 뭉쳐있는 부분은 내부에 물이 침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힘들겠죠. 그래서 또 아주 곱게 뭉쳐져 있는 부분은 진하게 추출이 안 돼요. 정리하면은 정해진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 내에서 물이 침투를 잘 할 수 있는 고운 입자들은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 추출 시간 내에서 물이 침투하기 어려울 정도로 뭉쳐있는 미세한 고운 입자, 미분들은 오히려 추출이 적게 일어나겠죠. 물이 침투하기 힘드니까요. 커피 성분의 추출 능력이 떨어질 거예요. 반대로 커피 입자가 너무 굵은 부분은 커피 성분이 추출되기도 전에 물이 아래로 빠져버리니까 자극적으로 커피가 추출이 되고 연하게 추출이 되겠죠. 또 이 굵은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만 굵은 거, 그러니까 고음과 굵음 사이에 있는 거는 또 적절하게 커피가 추출이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쪽에만 다져주고 이 내부 안쪽에 커피 베드 내부에 뭉침을 적절하게 풀어주지 않고 균일성을 높여주지 않으면 내부 안에서는 물이 침투 못해서 적게 추출되는, 물이 과하게 닿아서 많이 추출되는 부분, 상대적으로 물이 적절하게 닿아서 적절하게 추출되는 부분, 그리고 물이 너무 빨리 빠져서 적게 추출되는 부분, 이렇게 총 4가지 패턴으로 불균형하게 추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나온 게 이 디스트리뷰터가 아니라 이 칠침봉 같은 바늘로 레벨링을 해보자. 그 작업을 이제 WDT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도징 작업이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해줄 겁니다. WDT라는 작업은 이 뭉침을 풀어주고 이렇게 고르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이 칠침봉에 이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셔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레벨링 작업이라고 해서 이 높이를 맞춰주는 작업까지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한 번에 그냥 바늘과 함께 해주는 작업으로 WDT라고 합니다.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장착해주면 좀 더 쉽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서 돌려주면은 자연스럽게 레벨링이 되겠죠. 이제 이러면은 탬핑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추출 전 마지막 단계인 탬핑을 해볼 겁니다. 이 탬핑은 이런 템퍼라는 도구로 퍽을 누르는 행위를 뜻해요. 이 누르는 목적이 뭐냐면 아까 저희가 만든 이 커피 퍽은 여러가지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죠. 물론 이건 니들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윗면만 다져주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면은 윗면에는 빽빽해 보이지만 안쪽에는 공기층 같은 게 존재할 정도로 빽빽하지 않고 성기게 되어 있어요. 누르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추출을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냥 커피퍽이 저항 없이 물이 쑥 빠지겠죠. 물론 뭐 사전에 보정해주는 플레임 퓨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그 정도까지는 추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편추출이 일어나고 추출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성분을 잘 못 뽑겠죠. 탬핑의 목적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탬핑은 결국에는 퍽 사이에 공극을 줄여주는 역할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탬핑을 세게 누른다고 해서 막 초수가 막 2~30초 늘지도 않고요. 살살 누른다고 해서 공기층만 빼줄 정도만 되면은 세게 누르는 것보다 반대로 막 10초, 15초 이렇게
추출이 빨라지지도 않습니다. 공급률이 줄어들었다는 이 가정하에는 분쇄도도 조절을 하셔야지 깡으로 힘으로 누른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뭔가를 세게 누를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듯이 눌러요. 한번 저 이렇게 카메라를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무언가를 세게 누를 때 이렇게 짓이기듯이 누르거든요. 이건 실제로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 뮤테이션 탬핑이라고 기술이 있어요. 아주 굵은 분쇄도의 입자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추출이 빠른 라이트 로스트 커피를 사용할 때 이렇게 짓이겨서 누르게 되면은 좀 더 회전력 때문에 빽빽하게 들어가서 추출 시간이 느려지는 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게 누른다고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냐면은 어느 정도 공급률을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탬핑을 해준다면은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초수 차이가 막 15초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탬핑은 이 누르는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A라는 근무자, B라는 근무자가 뭐 추출 시간이 길고 짧다, 이거는 자세히 보면 이 탬핑 버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토 템퍼라는 이 자동 탬핑기를 쓰면 좋은 이유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습관, 그리고 이 평평도, 이렇게 일자로 탬핑을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 누르는 힘은 공급률만 제거해 줄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막 열변을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냐, 물론 마이크가 작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세게 누르다가 손목을 다치시거나 뭐 손목 터널 증후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굳이 다칠 필요가 없는데 잘못된 자세 때문에 다치면은 좀 일하다가 서럽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누를 때는 탬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를 때 이 힘이 손목 복숭아뼈에 그대로 전달이 되죠. 이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무조건 와요. 손목을 꺾어서 누르시면 안 되고요. 팔꿈치로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저희 파트타이머 분들 오시면 항상 가르쳐 드리는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마디를 9시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감싸지면서 엄지를 자연스럽게 내려요. 그 다음에 감싸지고 최종적으로 다시 엄지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감싸지는 모습이 되죠.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를 때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고 결국에는 내가 수직으로 힘을 가하려면은 팔꿈치가 들어 올려줘야 되거든요. 팔꿈치가. 그런데 우리가 구조상 여기서 팔꿈치를 올리려고 하면은 까치발을 들어야 되거나 어거지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자세가 그대로 손목에 똑같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어깨도 저희가 이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어깨가 나중에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리고 알려드리는 자세는 이 상태에서 제 몸을 돌리는데 제 고개를 뒤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꿈치가 하늘을 향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누를 때 이렇게 누르려고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저쪽을 보는 거예요. 반대쪽을. 그럼 올라가죠. 그 상태로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손목에 크게 무리가 없이 탬핑을 할 수가 있어요. 손목이 아프면 그냥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처음에서 손목이 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자, 다시 잡고 감싸지듯이 잡고 살포시 올려줍니다. 이 상태로는 지금 손목이 꺾여 있죠? 이 상태로 누르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감싸진 상태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몸을 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팔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눌러져요. 이 정도만 누르면 되지 막 이렇게 힘주면서 안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줘서 눌러도 되는데 그 힘이 결국에는 손목에 전달이 되고 팔만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힘주다가 돌려버리면은 뮤테이션 탬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의도치 않은 입자에서 뮤테이션 탬핑이 일어나면 오히려 채널링이 일어나고 과하게 추출돼서 써져요. 그러니까 돌리면서 살짝 누르는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봐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수평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이유는 두 개인데, 약간 수평이 기울여져 있으면은 살짝 여기서 보정 작업을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맨날 확인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한쪽으로 많이 기우는 쪽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누르고, 뭐 예를 들면 이쪽이 눌러진다고 하면은 이쪽에 좀 더 힘을 주는 거죠. 꺾을 때. 이런 식으로 보정을,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 옆면에 도징할 때 가루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털어주고
체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옆에 가루가 묻는 것들이 있어요. 이 가루 묻는 거를 예전에는 태핑이라고 해서 이런 템퍼 같은 걸로 옆에서 톡 쳤어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퍽이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요. 이 퍽에는 어떠한 충격도 가해지면 안 돼요. 크랙이 가는 순간 바로 그쪽으로 물이 편하게 흐르면서 편추출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템퍼가 꼭 맞는 걸 사는 게 좋아요. 이 템퍼 규격이 58.3mm거든요.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쓰는 바스켓이 이렇게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바스켓이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담아서 추출을 하는데 많이 담았을 때 위에 지름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U자로 되니까 58.4mm나 45mm를 쓰면은 이런 게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템핑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통사에 문의해보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물어봐서 뭐 58.5가 나온지 4가 나온지 대신에 그런 걸 여쭤보실 때는 강배전을 주로 마시고 혹은 뭐 중강배전을 주로 마시고 20g을 담는데 뭐 어느 사이즈가 좀 더 좋을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더 좋겠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딱 하나 정하라고 하면은 58.3이나 58.4 사시면은 뭐 요 정도만 가로 남고 일반적으로 잘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전부 템핑이 된 상태에서 결합을 해주는데 결합을 해줄 때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출을 해주면 이제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약간 물처럼 나와요. 이렇게 찐득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커피 내부에 있는 가스가 많이 제거되면서 압력에 대한 저항을 해줄 수 있는 요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탕에 좀 물처럼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제가 앞쪽에 분쇄 및 도징부터 이제 WDT 그러니까 바늘로 디스트리뷰션하고 템핑하고 이 추출까지 하는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원두만 좋다면 완성도 높고 찐득하고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거의 조건은 원두가 맛있어야 되고요. 신선해야 됩니다. 저희 운석커피 월넛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고소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는 기기 납품업체 말고는 개별 납품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로만 4kg 단위 이렇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추출되면 가급적이면 빠르게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온입자로 분쇄된 아주 강한 고농도의 커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향미 성분의 손실도 빨라요. 그래서 추출되면은 웬만하면 10초 이내로 바로바로 써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커피 퍽이 있으면은 넉박스라고 하는 곳에 쳐주세요. 친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커피 오일이 묻어있죠. 이 오일을 씻을 때 저는 이 열수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앞쪽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하면 투그룹을 사용해야 되고 바쁜 매장에서 단일 보일러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투그룹이 원그룹에 비해서 보일러 용량이 일단 크고요. 그리고 최소 듀얼 보일러가 돼야 이렇게 헹굼을 할 때 보일러 내부의 온도가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헹궈주고 한번 닦아주면 더 완벽하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추출 루틴이 끝났고요. 이 각자 추출 루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추출 루틴마다 커피 맛과 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간략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징량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자, 이 도징량을 설정할 때는 사용할 컵 사이즈를 먼저 설정을 해야 돼요. 작은 컵에 커피를 나갈 건데 굳이 많이 담을 필요는 없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큰 컵에 나가는데 원두를 너무 적게 쓰면은 밍밍하겠죠. 제티를 타 먹어도 내가 우유를 500ml에 타서 먹을 건데 한 봉 뜯으면 너무 싱겁잖아요. 두 봉을 써야 되는 거고, 반대로 뭐 200ml 이런 조그만한 데 타 먹는데 굳이 두 봉, 세 봉 넣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넣었을 때 가루도 다 안 풀리죠. 그러니까 양을 양껏 때려 박는다고 해서
뭐 진해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루랑 같이 먹잖아요. 그것처럼 컵 사이즈, 즉 내가 사용할 물, 아이스의 경우에는 물과 얼음의 용량을 먼저 정해야겠죠. 그냥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뭐 12온즈에서 14온즈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18g 정도 담으면 되고요. 16온즈 이상 쓴다. 그래도 한 20g 정도는 담아주는 게 좋습니다. 뭐 20온즈, 22온즈 이상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22g, 뭐 23g 이렇게 담아주면 되고요. 추출량은 기본적으로는 2배를 추천드려요. 이런 에스프레소 전용 저울이 있어요. 0.1단위로 측량이 되는. 근데 이 루나라는 모델 아카이아는 너무 비싸요. 이거 말고 마찬가지로 뭐 타이머나 아니면은 브루소라고 국산으로 잘 나오는 거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 거 0.1단위로 좀 반응 빠른 것들 구매하시면 좋고요. 2개 사면 좋겠죠? 2개니까. 이렇게 해서 추출 무게를 재면 되겠죠. 18g을 쓰면은 36g, 20g을 쓰면은 40g, 그리고 22g을 쓰면은 44g.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2배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 볶음도가 중배전 이상, 중강배전, 강배전 이렇게 갈수록 이 비율, 추출 양을 조금씩 줄이시면 돼요. 중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20g을 쓴다고 하면은 그거의 1.5배인 30g이나 혹은 30g이 조금 자극적이라고 하면은 34g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강배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더 좀 타이트하게 추출해도 되죠. 뭐 20g을 도징해서 28g, 25g 이렇게 추출한다던가 추출 비율 폭을 줄여서 뒤에 쓴맛을 좀 끊어줘야 돼요. 반대로 내가 중배전보다 더 약하게 볶인 커피들, 라이트 로스트 커피를 쓴다고 하면은 비율을 늘려주면 좋겠죠. 20g을 사용하면은 50g 정도를 뽑아주면은 신맛이 좀 과하지 않고 밸런스 좋은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어떤 걸 블렌딩 했느냐, 로스팅을 빠르게 하냐, 느리게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주 약간의 차이는 있고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이거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약하게 볶을수록 추출량을 늘려주고요. 강하게 볶을수록 추출량을 줄여주세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원두의 사용량은 이 컵 사이즈로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양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정해야 되는 게 이 바스켓 사이즈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바스켓 사이즈는 전부 다 달라요. 이거는 키스반더 웨스턴 순정 바스켓인데 16에서 18g이 담기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IMS 더블 바스켓인데 이제 18.5에서 20.5가 담겨요. 그리고 요거는 풀만 바스켓이고 20에서 22g이 담깁니다. 자, 이 풀만 바스켓은 22g 바스켓인데 이 더블 스파웃에 들어가요. 이거보다 높이가 더 높은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 더블 스파웃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22g 이상을 트리플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이 트리플 샷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텀리스가 거의 반필수예요. 그것도 잘 감안을 해야 돼요. 내가 무턱대고 사이즈를 늘리겠다 이거 이전에 바텀리스가 2개 이상 있는가, 그리고 앞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텀리스를 2개 써버리게 되면은 이 샷 나누기가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이 바스켓 사이즈를 정해야 돼요. 오징에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게 헤드 스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헤드 스페이스가 뭐냐면 우선 헤드 스페이스를 이해하려면 이 샤워 헤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어떤 머신은 나사가 있는 머신도 있을 거예요. 이걸 샤워 헤드 또는 샤워 스크린이라고 해요. 목욕탕에 쓰는 그 샤워, 그것처럼 똑같이 샤워 헤드라고 하고요. 이게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머신마다 달라요. 제 머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튀어나와 있진 않는데 라마르조코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페마 머신들 그리고 심에는 좀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원두를 만약에 담은 다음에 캠핑까지 된 상태, 그러니까 패킹이 된 상태에서 보면은 이 커피 원두가 담겨져 있지 않은 이 윗면의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을 헤드 스페이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위에 비어 있죠. 이 위에 빈 공간을 헤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이 헤드 스페이스 공간은 머신마다 달라요. 얼마나 돌출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헤드 스페이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만약에 헤드 스페이스가 없이 꽉꽉 차 있다는 전제 하에는 커피 추출은 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압력이 도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물이 나올 때 이 물이 다 차면 압력이 도달하는데 이 윗부분이 균일하게 적셔지기 전에 일부분만 적셔진 상태에서 압력이 바로 도달하면은 물에 젖은 부분 우선적으로 빠르게 그냥 추출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무조건 채널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드 스페이스가 잘 확보가 되어야 추출이 균일하게 그리고 잘 일어나고요. 채널링 없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헤드 스페이스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안 좋은 게 헤드 스페이스가 너무 많으면요, 이 안쪽에 차 있는 물이 그만큼 많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퍽이 받는 압력이 우리가 생각한 압력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특정 부분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채널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직량을 설정할 때 컵 사이즈 기본적으로 하고 나중에 내가 좀 더 상급자가 되면은 이런 헤드 스페이스를 고려해서 바스켓과 도직량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그런 유선형 바스켓이 좋다고 해서 24g, 5g 이렇게 마냥 담지 못하는 이유가 이 헤드 스페이스 때문이에요. 무조건 채널링이 일어납니다. 이 헤드 스페이스를 측정하는 방법과 헤드 스페이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헤드 스페이스를 측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전이 있으면 좋고요. 저는 동전이 없어서 이건 종이로 대체해 볼게요. 이걸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전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린 다음에 체결을 하고 추출을 하지 않고 빼보세요. 지금 패여 있죠. 이러면은 많이 담긴 거예요. 퍽의 부피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배전도죠. 배전도가 높아질수록 콩의 부피는 커지기 때문에 같은 무게를 담았을 때 이 퍽의 높이가 높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두 양이겠죠. 당연히 많이 담으면은 퍽의 부피가 늘어나고 적게 담으면은 줄어들겠죠. 세 번째는 그라인딩 굵기예요. 분쇄 입자. 분쇄 입도 곱게 갈면은 더 빽빽하게 들어가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굵게 갈면은 부피가 커지겠죠. 20g을 도징해서 40을 뽑는데 26에서 32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헤드 스페이스를 한번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파이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도직량도 줄이고 도직량을 줄이면은 추출 시간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로 한 26초보다 더 빠르게 추출이 될 수 있으니까 분쇄도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헤드 스페이스가 너무 널널해요. 그러면은 원두를 더 담던가 분쇄도를 굵게 해줘야겠죠. 그런데 라이트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헤드 스페이스가 너무 많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바스켓 사이즈를 작은 걸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추출 시간은 26초에서 32초를 정해 드립니다. 이게 좀 만만도리로 평타 이상 치는 맛이에요. 내가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져서 어떤 특정 맛을 타겟팅 하려는 사장님들 말고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맛있게 나가고 싶다. 그러면 26에서 32초 사이로 했는데 맛이 없다? 그러면은 뭔가 원두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맛이 이상해졌다. 똑같이 추출하는데. 그러면은 원두 생두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20g 도징해서 40g을 뽑는데 26에서 32초 정도 뽑으면은 그냥 적당한 만만도리로 아메리카노 맛있게 나갈 수 있는 샷이 나온다. 이렇게 추출 시간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머신에 보면은 93이 적혀 있죠. 이거는 추출 온도입니다. 온도가 높으면은 추출력이 높아지면서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온다. 낮으면은 적게 나온다. 그런데 온도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가 추출되는 온도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가 보일러 온도를 나타내는 머신들이 있어요. 그 온도들은 실제로 추출될 때는 온도가 5도에서 6도가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추출하겠다 그러면은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지만 하고 있어도 좋아요. 내가 93도로 설정해 놓은 게 그룹헤드 온도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그룹헤드 온도를 높이고 싶으면은 보일러 온도를 더 높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근데 모르면은 그조차도 모르니까. 근데 애초에 어디 온도인지는 그 제조사에 혹은 유통사에 여쭤보시면은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단일 보일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보일러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 스팀 압력도 강해지고 낮추면 스팀 압도 떨어져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건든 게 없고 그냥 추출 온도만 내렸는데 왜 스팀 압이 갑자기 약해졌지? 스팀 뭐 고장났나? 이런 분들 보시면은 대체로 이제 이런 단일 보일러 특성을 일단은 모르시니까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 통 하나의 보일러를 쓰는 단일 보일러 머신은 이 보일러 온도를 떨어뜨리면 스팀 압도 낮아집니다.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출 속도예요. 온도가 낮아지면요, 물의 점성 개수가 높아지면서 추출 속도가 느려져요. 온도가 높으면 추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추출 온도는 추출에 있어서 추출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로는 추출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좀 바쁘신 분들은 스킵해도 되는데요. 세 번째로 큰 영향은 가스의 발생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이 안에 커피퍽이 담겨져 있어서 최초에 뜨거운 물이 닿으면은 커피퍽이 과하게 부풀겠죠. 물론 이 바스켓 내부에 물이 다 차고 압력이 오게 되면 커피퍽은 찌그러지겠지만, 어쨌건 간에 처음에 굉장히 뜨거운 물이 다량 닿게 되면은 당연히 가스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포화 상태가 일어나겠죠. 그게 채널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지나치게 높은 온도, 막 97도, 98도 이런 거는 내가 아주 특수한 목적, 가스가 적은 라이트 로스트에서 추출력을 뭐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목적이 아닌 이상에는 너무 높은 온도는 좋지는 않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압력이 있습니다. 글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압력이 뭘 뜻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뭘 뜻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혹은 그 글에서 말하는 압력이 이 머신의 로터리 펌프, 이 밑에 펌프 있거든요. 펌프 압력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퍽이 받는 압력이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로터리 펌프 압력과 이 퍽이 받는 압력은 달라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그게 측정 가능한 뭐 디센트 머신이나 이제 압력 측정이 가능한 PID가 탑재된 포터 필터, 혹은 뭐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태블릿이랑 연동되는 포터 필터를 사용을 하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보통 사장님들까지 알아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그거 안다고 해서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내 매장 커피가 그 비용을 투자할 만큼 많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퍽이 받는 압력인지 아니면 로터리 펌프 압력인지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잠깐 사용했던 디센트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커피 퍽이 받는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머신이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유량이 많다가 압력이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유량은 줄어들고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머신의 압력이 강하게 퍽을 때리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퍽을 때리기 시작하다가 퍽이 이 머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물길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압력은 자연스럽게 퍽의 압력은 내려가고, 물은 많이 흐르니까 유량은 이렇게 교차되면서 올라갑니다. 즉 시작점에서 유량이 많이 쏴주다가 포터 필터 바스켓 내부에 물이 가득 찹니다. 처음부터 압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가득 차면 그때 돼서 이제 압력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압력이 증가하니까 물이 제대로 통과를 못하겠죠. 유량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 퍽에는 공급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닫혀 있는 게 아니죠. 물이 추출이 되니까 그 부분으로 이제 압력이 빠지겠죠. 그리고 유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상을 그리는데, 뭐 제 머신에서 압력은 추출하면은 처음에 프리인퓨전 3바, 그리고 제가 압력을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풀파워로 밀 때는 7바로 밀게 돼요. 거기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커피퍽 자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압력을 낮춘다고 해서 추출 수율이 막 엄청 낮아지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 압력이라는 거는 첫째로 절대적인 걸 봤을 때는 맛을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줘요. 커피퍽이 제대로 단단하게 균일하게 형성이 됐다는 가정 하에는 9바로 찍어 눌러버리면은 굉장히 두꺼운 크레마와 에멀전 상태의 진한 에스프레소 용액이 나오고요. 6바, 5바 이렇게 낮은 압력 저압 추출을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부드럽게 섞인 느낌이 나요. 크레마도 좀 연하고요. 맛 자체도 좀 동글동글하게 나와요. 가장 맛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퍽이 받는 압력이에요. 커피 퍽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로스팅 자체가 디벨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중간에 압력이 푹 빠지고 유량이 푹 늘어나는 구간이 생기겠죠. 어딘가 구멍이 뚫려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즉 채널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퍽이 제대로 균일하게 형성이 안 됐거나. 그런데 그거 외에도 하나 더 있어요. 커피는 약하게 볶일수록 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조금 낮고요. 강하게 볶일수록 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요. 브루잉 커피 같은 거 드립 커피 내려볼 때 강배전 커피를 내리면 커피빵이 과하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라이트 로스트는 잔잔하죠. 내부에 가스가 많이 형성될 만큼 진행이 되지도 않았고 물이 잘 침투할 만한 이런 공급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강배전에 비해서 저항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약하다. 퍽의 저항이 약하면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라이트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강배전보다 추출을 했을 때 똑같이 9바로 추출해버리면 샷이 터져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추출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로스터분이 로스팅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약배전, 아주 약한 약배전들은 그냥 그 압력이 안 맞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성인 남성한테 벤치프레스 갑자기 100kg 들라고 하면 어떻게 들어요? 그런데 뭐 운동을 내가 어느 정도 한다. 그리고 내 체중이 막 80kg, 90kg 된다. 그러면 사실 뭐 벤치 100kg는 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이미 나라는 이 지금 내 체형에 정해져 있듯이 커피 자체도 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두 로스팅 때부터. 왜 생두냐면은 생두 때부터 어느 정도 로스팅이 갈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견딜 수 있는 압력도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생두가 다크로스트까지 못 갈 건데 가버리면 버틸 수 있겠지만 탄맛이 나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맛이 날 때는 갈 수 있는 배전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배전도에 따라서 압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생두에서부터 로스팅 방식 단계가 정해져서 견딜 수 있는 압력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력이라는 것도 뭐가 높으면 어떻네, 낮으면 어떻네 이런 거 그냥 저는 솔직히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쓰는 원두에서 적정 압력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약 배전을 쓰면요 압력을 낮춰서 추출하는 게 안정적이겠죠.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뭐 6바인데 거기다가 8바, 9바를 계속 때려버리면 당연히 샷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제 원두를 납품받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특정한 어떤 로스터리 걸 받는 거면은 그쪽 대표님들께 여쭤보는 게 맞아요. 추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티로스트인 저희 하우스 블렌드 월넛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20g을 도징했고 40g 추출할 건데요. 똑같이 압력은 3바 프리인퓨전, 그 다음 메인 압력 7바예요. 지금 26.2초가 나왔습니다. 26.2초. 약배전으로 로스팅된 에디오피아 워르카 내추럴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20g을 사용해서 추출을 해 볼게요. 아그트론 색도는 80 이상이 찍힐 거예요. 약배전 커피고요. 상당히 밝은 커피입니다. 메인 압력이 들어가니까 추출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죠. 똑같이 이건 약간 오버됐네요. 1g 정도. 그래도 추출 시간을 보면은 어디 보자. 15.7초. 아까보다 6초 더 빨라졌죠. 저희가 지금 더블 스파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에스프레소 샷 글라스 안으로 온전히 떨어졌지만 아마 바텀리스를 사용했으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는 부분으로 물이 새어나오면서 물총처럼 쏘는 현상이 발생했을 거예요. 정리하면 중배전이나 중약배전을 사용할 때는 상대적으로 퍽의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낮은 압력을 세팅해주면 되고요. 중배전 이상, 중강배전 이상의 원두를 사용할 때는 커피 퍽의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압력을 6바에서 7바 이상으로 높게 세팅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번에 알아볼 건 이 필터 바스켓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필터 바스켓은 단순히 사이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태와 타공 개수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쪽 바스켓을 보면 일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 바스켓은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리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타공이 많은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물 빠짐이 빠르겠죠. 그리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로 모이면서 타공의 개수가 적으면 물 빠짐이 느리겠죠. 이렇게 물 빠짐이 빠른 바스켓을 유량이 많은 바스켓이라고 하고요. 느린 바스켓을 유량이 적은 바스켓이라고 해요. 유량은 보통 압력에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유량이 많은 바스켓들은 그만큼 추출 저항이 낮겠죠. 그리고 반대로 유량이 낮아지면 추출에 대한 저항을 높게 형성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홀 개수가 많고 유량이 많은 바스켓을 추출할 때는 어느 정도 커피의 분쇄도를 곱게 해주지 않으면 추출 저항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 저희가 약배정 커피를 추출할 때 채널링이 일어난 것처럼 매우 빠르게 추출이 일어납니다. 커피가 가진 성분을 충분히 뽑지 못하는 걸 과소 추출이라고 합니다. 언더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이 과소 추출이 일어나면은 금속성의 떫은 맛이나 강렬한 신맛이 나타나게 돼요. 유량이 많은 바스켓을 쓸 때 분쇄도를 곱게 만들어주거나 혹은 도직량을 늘려서 추출 저항을 높여주지 않으면 과소 추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바스켓을 사용할 때는 분쇄도를 곱게 조정해주거나 도직량을 많이 담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저유량 바스켓을 사용을 할 때는 분쇄도를 굵게 만들어줘야겠죠. 고유량 바스켓과 동일한 분쇄도로 가면은 추출이 정말 느리게 일어나면서 나무 같은 떫은 맛이 납니다. 저유량 바스켓은 애초에 추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량이 많은 바스켓보다 과다 추출이 농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다만 이쪽에 많이 잠겨있게 되고 퍽저항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물과 접촉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관능적인 맛을 관능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능적인 과다 추출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고유량의 바스켓을 쓸 때는 분쇄도를 당연히 곱게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저유량 바스켓을 쓸 때는 굵게 조정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분쇄도가 고와지고 굵어지는 게 커피 성분과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략하게 먼저 알면 좋겠죠. 제 몸무게는 지금 현재 78kg인데요. 78kg에 제 손이 2개죠. 그러면 저는 물이라는 친구와 이렇게 양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명의 친구와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39kg로 반으로 띡 하고 갈라지게 돼요. 좀 잔인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팔이 슝 하고 나오면 제 팔은 4개가 될 거예요. 물이라는 친구 4명과 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무게에서 저는 물과 더 많이 접촉할 수 있죠. 이것과 같이 커피는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물과 닿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피 성분이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이러한 고유량 바스켓에서 정상적인 추출이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고운 분쇄도로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출 수율도 높아지게 되고 맛도 강렬하고 향미도 강하게 뽑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자로 홀이 많은 유량이 높은 바스켓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있고 구멍이 적은 바스켓보다 커피 자체가 훨씬 진하게 추출이 됩니다. 커피를 아주 화사한 스페셜티를 사용하지 않고 좀 바디감이 좀 둥글둥글한 라운드한 질감으로 뽑고 싶고 신맛을 좀 덜 뽑고 싶다면 저유량의 바스켓을 사용해 주는 게 좋겠죠. 반면에 좀 화사한 커피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분쇄도를 어느 정도 곱게 갈 수 있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유량의 바스켓을 사용해 주면은 화사한 산미를 강렬하게 뽑을 수 있겠죠. 자고로 저희 매장이나 저희 납품처는 이런 저유량 바스켓을 써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스프레소 원두는 화사한 산미보다는 좀 고소한 단맛이나 질감 위주로 많이 추출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유량 바스켓을 써요. 화사한 산미에서 단맛이 없는 그런 커피를 다룰 때 이런 고유량 바스켓을 쓰면은 향은 없는데 맛의 신맛이나 쓴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둥글둥글하게 추출해 주려고 중배전 이상에서는 이런 유선형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는 저유량 바스켓인 IMS 더블 바스켓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라이트 로스트를 좀 전문적으로 내리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바스켓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쇄도를 곱게 하던가 아니면은 분쇄도가 너무 고와져서 질감이 텁텁해진 것 같으면 분쇄도는 굵게 하면서 압력을 낮추는 방식을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바스켓에 대해서 쫙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분쇄도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한계 비용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일정 이상 이제 비용을 투입하면은 효율성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비용을 투입해도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신기하게도 커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분쇄도를 곱게 조정하면은 계속 진해지다가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꺾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분쇄도를 아무리 곱게 해도 오히려 밍밍해집니다. 이 추출이 일어날 때 커피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아래가 뚫려 있기 때문에 위로 압력을 쏴주면은 어쨌건 간에 아래로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입도가 곱게 될 때는 전체적으로 커피 퍽이 곱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하게 커피가 나오지만 물조차도 통과하기 힘든 정도의 빽빽한 뭉치들이 만들어지면은 물은 편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편한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추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쇄도가 곱다고 해서 무조건 무한대로 커피 성분이 많이 나오고 진해지는 건 아니고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꺾입니다. 그거는 그라인더마다 다르고 도직량마다도 다 달라요. 자, 여기 가운데부터 젖기 시작하고 빈 부분이 많이 보이죠. 원래 정상적인 에스프레소 추출은 외곽부터 젖기 시작해서 가운데로 가야 돼요. 이미 가운데가 뚫려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반부터 가운데부터 추출되면 바로 채널링 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데드홀이라고 하죠. 추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쇄도 입도가 너무 곱기 때문에 초반부에 추출이 일어나지 않고 물이 편한 부분만 흘러버려요. 보면 이렇게 물 편한 부분으로 쭉 물 빠지듯이 흐르죠. 이러면은 고운 분쇄도임에도 추출 수율은 낮게 찍힙니다. 진한 것, 연한 것 혼재되어 있죠. 이렇게 너무 고와도 추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과다 추출이 되니까 바텀리스로 보니까 한쪽으로만 흐르죠. 그 추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물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물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막혀서 이쪽 너무 빽빽한데 이러면서 성긴 부분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이러면 농도 자체는 진하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분쇄도 자체는 곱기 때문에 입에 남는 질감은 매우 텁텁하죠. 자, 그 다음 알아볼 거는 사전 주입입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크게는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포터필터 바스켓 내부에 물이 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력이 도달한다. 물과 압력이 동시에 도달하는 건 아니고요. 물이 찬 다음에 압력이 도달해요. 물이 차는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커피 퍽이 자연스럽게 균일하게 젖을 수 있겠죠. 균일하게 젖게 되면은 균일하게 추출이 되겠죠. 사전주입, 프리 인퓨전이라고 합니다. 그 원리는 한쪽에 지글러라는 관을 설치해서 압력이 느리게 도달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지글러가 굉장히 작은데 그 굉장히 작은 관이 주는 추출 지연 효과로 추출은 굉장히 안정적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미리 이 커피퍽을 사전에 고르게 적셔줌으로써 한번 이 커피퍽의 온도도 올려주고 물기를 자연스럽게 형성해주면서 전체적인 커피 수율을 올려주고 추출 자체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샷이 막 터지고 더 추출이 안 되고 일관성이 떨어지던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거는 퍽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리인퓨전을 적절하게 하려면 퍽이 준비가 제대로 돼야 돼요. 퍽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은 저희가 앞쪽에서 봤죠. 이 퍽 내부에 뭉쳐진 입자가 없게 잘 풀어줘야 되고 전반적인 이 퍽의 밀도와 공급률을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인퓨전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커피가 맛있게 추출이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특정 부분이 뭉쳐있는데 그냥 탬핑해버리면은 물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물이 쭉 내려가 버리는 채널링 현상이 더 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퍽이 제대로 준비가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퍽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커피의 미세한 가루, 이걸 미분이라고 하는데 미세한 입자들이 뭉쳐 있어서 어떤 부분은 빽빽하고 어떤 부분은 성기다면은 사전주입에서 물길이 형성이 되면서 채널링이 일어나겠죠. 인퓨전의 사용 유무는 이것 역시 기호일 수 있지만 저는 사용했을 때 좀 더 추출 안정성이 높아서 선호합니다. 인퓨전을 주는 방식에는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저처럼 이런 챔버가 달린 머신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슬레이어 에스프레소처럼 이 가운데 유량, 니들밸브를 사용해서 적은 유량을 만들어주고 풀브루, 본 추출해서 많은 유량을 써서
이렇게 유량 컨트롤러 머신이 있을 거고, 시네소처럼 압력 다단 램핑을 사용하는 프리 인퓨전 머신이 있을 거예요. 뭐 다르게 다 나올 수는 있지만 역할은 동일합니다. 커피를 사전 적심해줌으로써 커피퍽의 수율을 높여주고 이제 일관된 추출을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에 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머신을 써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내가 뭐 이런 슬림짐을 쓰든 스피릿을 쓰던 아니면 뭐 레버 머신을 쓰던 슬레이어를 쓰던 결국에는 잘 추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출될 때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 머신 압력계거든요. 추출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서서히 올라가죠. 3바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갑니다. 7바로 올라가죠. 보시면 굉장히 부드러운 에멀전 상태의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죠. 인퓨전이 들어간 에스프레소와 그렇지 않은 에스프레소는 텍스처에서 가장 강한 차이가 나요. 약간 좀 텍스처 자체가 이런 실키한 에스프레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54mm와 58mm 포터필터 차이가 있어요. 54mm는 이 퍽의 높이가 높고 지름이 좁겠죠. 그리고 58mm는 지름이 넓고 높이가 낮을 거예요. 58mm는 단면적이 넓고요. 단면적이 전반적인 추출의 추출력, 추출 확장성에 영향을 준다면, 사실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퍽의 저항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높이가 높아진다는 말은 퍽의 저항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볼 수 있는 54mm의 장점은 스페셜티 커피를 추출하기에 용이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라이트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추출 저항성이 약한데, 높이가 높게 형성이 되는 54mm로 추출하면은 퍽의 저항성 자체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54mm로 대표되는 달라포르테가 처음에 그 하이엔드 머신들을 출시할 때 이 54mm의 추출 역학을 안정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 스페셜티 커피에 특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론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시장에서 많이 안 먹힌 이유는, 우리는 이런 컵 사이즈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큰 사이즈. 큰 사이즈를 추출을 하려면은 추출의 안정성, 이 퍽의 저항성을 줘서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반적인 확산성에 의한 추출력 자체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지름이 깡패인 58mm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8mm에는 호환되는 옵션이 많죠. 트리플 바스켓 같은 걸 써서 높이를 강제로 늘릴 수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58mm를 많이 사용하지만, 동등한 원두 양을 가정한다면은 낮은 배전도에서는 54mm로 추출한 약배전이나 중약배전 에스프레소는 훨씬 맛있고 텍스처도 깔끔하게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링도 적게 추출이 돼요. 이렇게 차이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게싱은 뭐 바로 써도 된다는 데도 있고, 일주일 빼라는 데도 있고, 2주일 빼라는 데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냥 로스팅 팩토리 말을 들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이유는 로스팅의 방식에 따라도 디게싱 기간이 다르고요. 배전도 열원에 따라서 전 디게싱 기간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관능이나 경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로스팅 팩토리의 그 디게싱 기간을 여쭤보고 체크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와 드립의 차이점은 압력이 들어간다. 추출 압력에 의해서 에멀전화된 용액이 추출이 되는데, 오일 성분이 있기 때문에 라떼라든가 모카 같이 여러 가지 카페 음료에 사용할 수 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루틴은 사전 작업, 그리고 메인 작업 4가지, 그 다음에 사후 작업인 청소가 있다. 사전 작업에는 포터필터를 빼주고 이렇게 세척한 다음에 포터필터를 닦아주는 작업이 있고, 메인 작업은 커피를 분쇄하여 도징하고 실침봉으로 커피퍽에 뭉친 입자들을 풀어주면서 디스트리뷰션까지 해주고, 그 다음 공기층을 빼주는 탬핑 작업을 거치고 체결하여 추출하는 작업, 마지막으로 사후 작업은 커피퍽을 제거하고 깨끗이 닦아내고 샤워헤드도 씻어주는 작업, 이렇게 이루어진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각 작업에 대해 세부 내용을 더했을 때, 도징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용하는 컵 사이즈를 정해야 된다. 큰
큰 컵에 사용할 거면은 그만큼 많은 양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큰 용량의 바스켓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때 큰 용량의 바스켓은 이런 더블 스파우 바스켓에는 장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바텀리스를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즈는 미리 생각해서 예산을 잡는다. 중배전의 경우에 도징은 20g 도징에서 추출량을 40g 혹은 40ml를 26에서 32초간 뽑으면 대체로 맛있게 나온다. 거기서 만약에 과하게 식거나 탄맛 이런 게 나버리면 추출의 문제보다는 원두의 문제이니까 그냥 로스팅 팩토리 쪽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르다. 추출 온도의 경우에는 추출 온도가 높으면은 추출력이 그만큼 강해져서 성분이 진하게 나오고, 그리고 추출 온도가 낮아지면은 추출력이 약해지고 그만큼 성분이 좀 연하게 나온다. 여기에 더해서 추출 온도가 높으면은 물의 점성이 낮아지면서 추출이 빠르게 일어나고 추출 온도가 낮으면 느리게 일어난다. 추출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출 압력이라는 거는 이 로터리 펌프가 쏘아주는 압력을 뜻하는 건지 턱이 닿는 저항 압력을 뜻하는 건지를 잘 살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턱이 받는 압력이다. 그 이유는 재료마다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라이트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저압으로 추출해주는 게 안정적으로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중배전 이상부터는 7바에서 많게는 9바까지 추출하면 안정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다.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한 중배전 이상의 커피에서 6바 같은 저압 추출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텍스처가 좀 동글동글해지는 인상이 있는 대신에 맛의 강렬함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압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바스켓은 유량이 많은 고유량 바스켓이 있고, 즉 일자형 바스켓에다가 타공이 많은 바스켓이 있고, 이렇게 유선형으로 모아지는 바스켓에 타공이 적은 바스켓이 있는데, 이런 고유량, 저유량은 마찬가지로 압력에 반비례한다. 유량이 많으면은 저항압력이 낮게 걸리기 때문에 과소 추출 위험이 있어서 분쇄도를 곱게 해줘야 되고, 그 결과 유량이 많은 바스켓은 커피 성분을 진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단 이 진하게 추출되는 게 좋은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 커피고, 그리고 그걸 산미를 즐겨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달콤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둥글둥글한 커피를 좋아하고 넛스윗 계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바스켓으로 추출했을 때 상당히 날카롭고 신맛이 강한 커피가 추출될 수도 있다. 반대로 유선형 바스켓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하고 동글동글한 뉘앙스가 나지만 물과 과하게 접촉해서 나오는 떫은 맛이 나올 수 있고, 하지만 분쇄도는 굵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출 수율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결과 나오는 향미는 강렬한 향미가 나오진 않지만 둥글둥글하고 라운드한 텍스처로 중배전 이상에서 좀 고소한 넛스윗 계열을 추출할 때 좀 용이하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프리인퓨전은 이 사전 주입 단계. 에스프레소의 추출은 항상 물이 도달하고 압력이 도달하는데, 물이 빠르게 차버려서 강한 압력이 바로 쳐버리면은 불균형한 추출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물을 약간씩 흘려주는 사전 적신 작업이 있는 머신이 있고, 커피퍽을 사전에 고르게 적셔주기 때문에 추출 효율 그리고 안정성, 일관성도 올라가게 된다. 다만 이 커피퍽 자체가 뭉침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특정 부분은 빽빽하고 특정 부분은 성긴 부분이 있다면 이 성긴 부분으로 물길이 형성돼서 그 부분으로 다 흘러버리면서 채널링이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프리인퓨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이 퍽의 상태를 잘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전제가 된다면 하는 게 무조건 효율성, 일관성적인 면에선 좋다. 이게 유량으로 조절하든 압력으로 조절하든 아무 상관없다. 그냥 이 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내가 쓰기 쉽고 예산 내에서 허용되는 걸 사용하면 된다. 헤드스페이스를 설명드렸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커피는 물이 차고 압력이 도달하는데, 이 헤드스페이스라는 공간, 그러니까 압착된 퍽과 이 튀어나와 있는 샤워헤드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으면은 물이 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압력이 바로 도달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채널링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헤드스페이스를 적절히 확보하는 게 좋은데, 너무 헤드스페이스가 적으면은 특정 부분으로
물이 흘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지만 너무 헤드스페이스가 과하게 많으면 이 포터필터 내부 자체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퍽이 받는 압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채널링 현상도 일어나게 된다. 지나친 다운 도징도 좋지 않고 지나치게 많이 담는 업 도징도 좋진 않다. 이 업 도징이 예외되는 것은 오로지 리스트렉토를 추출할 때뿐이다. 그리고 이 헤드스페이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배전도, 두 번째가 담는 양, 세 번째가 분쇄 입도가 있다. 배전도가 낮을수록 부피가 작고 높을수록 부피가 크다. 커피의 양이 적게 담길수록 커피퍽의 부피는 작고 많이 담길수록 커피퍽의 부피는 크다. 분쇄도를 곱게 분쇄할수록 부피는 작아지고 굵게 분쇄할수록 부피는 커진다. 이런 걸 모두 종합해서 20g에 40g을 추출할 때 26에서 32초를 목표로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헤드스페이스 테스트 동전을 넣어보니 추출하기 전에 이 움푹 패이는 양이 크다면은 지금 헤드스페이스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양을 덜어내든지 해서 이 헤드스페이스를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수의 분쇄도를 맞춘다. 이때는 20g보다 양을 줄여야 된다면 뭐 19에 38 이런 식으로 배수를 조절해야 되고 이런 배수를 조절하는 게 번거롭다면 좀 더 깊은 용량이 많은 바스켓을 사용해주면은 굳이 배수를 조절하지 않아도 헤드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고 이건 반대 라이트 로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너무 부피가 작은 라이트 로스트를 사용할 때는 과한 다운 도징이 우려가 된다면 오히려 바스켓 사이즈를 줄여서 헤드스페이스를 줄여주는 게 좀 더 추출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 지식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